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상단은 막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500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번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600~700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좀 박스권 등락을 기억할 것 같아요. 벌써 2023년 1월, 2월이 와, 진짜 빠르죠. 진짜 손도가 지나고 벌써 이제 3월 네. 이제 됐는데,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3월 증시 전망 네. 및 투자 전략,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이제 전환인데, 사실 1월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2월에가 이제 좀 보합세로. 그죠. 딱 박스권 딱 네. 갇혀버렸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보합세라는 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선방했다, 네, 견조했다 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그 이유는 뭘까요? 요 그림은 전체적인 2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이거든요. 보시면은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중화권, 신흥아시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근데 유럽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고 달러가 강세로 보였고 나머지 다 통화가 되게 약세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한국, 일본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네. 영국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부적인 변수가 좀 있었다. 영국은 뭐 명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과 좀 차별적인 통화정책, 한국은 금리 동결, 그런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중화권 증시는 경기 기대가 조금 후퇴하면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 원화가 글로벌 통화 중에 가장 약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만 굉장히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차별적인 흐름들, 미국은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할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국은 금통위를 지나면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 당분간 금리 동결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채권금리 반등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그림은 연초 이후 흐름을 보면 유럽하고 한국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중화권 증시는 신흥국은 다 1월 달에 올랐던 거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금, 유가 다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유를 본다면, 일단은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됐습니다.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은행이 약세 반전을 했고요. 반도체도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그런데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보험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IT, 그동안 못 올랐던 IT,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 플러스 노후 랜딩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좀 순환매가 전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IT가 주를 이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동차, 철강, 화학, 건설, 은행, 운송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들이 왜 이렇게 선방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2월 초만 하더라도 좀 불안정했어요. 2480 가는 게 1월 27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월 초부터는 딱 2480을 막아놓고 2420에서 2480 요 박스권만 계속 이겨갔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빠르게 후퇴했죠.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만한 때 들어왔던 게 노랜딩, 경기 침체는 없다, 경기 성장과 물가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훅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리긴 했지만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노랜딩에 대한 기대 플러스 금리 동결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도 좀 펀더멘탈, 진짜로 뭔가 좋아져서 오르고 버틴 게 아니라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1월 달에는 과격한 금리 인하 기대, 2월 달에는 경기가 괜찮다, 경기 성장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둘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좀 급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버티는 그림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노랜딩 이제 요즘 요 키워드 많이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요 키워드 많이 들리는데 이제 경기도 좋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면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는데, 뭐가 좀 문제인 걸까요? 그쵸. 그게 현실화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경기는 굉장히 탄탄한데 물가가 쭉 떨어져서 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가능한가라는 얘기겠죠. 자, 성장이 지속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특히 아직까지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이라면 물가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이는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경기가 탄탄한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진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요 순환골이에요. 물가 레벨이 낮으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라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같이 끊어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경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어 왔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물가가 더 떨어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던 물가가 좀 올라오겠죠. 물가가 올라오면 뭐가 할까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물가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 하면서 또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안정될 거야. 그리고 통화정책 변수를 제외하고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통화정책 변수를 끼워 넣게 되면은 경기, 물가, 통화정책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가 괜찮다, 물가 하락세가 둔화된다, 아니면 물가가 오른다, 연준의 긴축은 더 세진다, 경기가 나빠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연준의 긴축이 완화된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지면 세질수록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겠죠. 이런 사이클을 열어놓고 본다면 노랜딩은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전략에 녹아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가 있어요. 그분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 경기가 너무 좋다, 노랜딩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노랜딩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경착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은 빼고 노랜딩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하반 경직성을 높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뒷사이클을 봐야죠. 물가가 덜 빠지고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충격은 좀 가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시장에는 좀 염두에 둬야 될 변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있죠. 보면 경기라든가 뭐 물가, 금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거기서 좋은 값들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그렇죠. 받아들이고 네. 있는데 사실상 그게 같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그 표현이에요. 좋은 조합을 딱 넣어놓고 이게 될 거야 라는 굉장히 낙관론을 펼친 거지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서 보면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경제학 책이나 경제학 이론에서 들어본 적은 없다. 뭐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거는 저는 여기 순환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제 분석하는 친구는 메비우스 띠 있잖아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띠에 갇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통화정책 변수를 끼워 넣게 되면은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있죠. 좋은 조합이라니까 여담은 그런 거 생각은 안 해요. 몇 년 전에 아주 옛날인데 이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남자분들, 이제 잘생긴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제일 잘생긴 거는 뭐 장동건의 코, 누구의 키, 누구의 눈, 누구의 입, 다 뭉쳐놓으면 최고의 미남이 탄생했거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어색하죠. 그런 그리고 게좀 생각이 옛날에 나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과 가장 아름다운 마릴린 먼로를 결혼시켜서 애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면서 머리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것만. 좋은 것만 하는데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죠. 얼굴은 아인슈타인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너무 세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어떤 분이 노랜딩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형 그건 불가능해요. 형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노랜딩이라면 비행기가 계속 떠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중급유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공중급유기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최근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길었다.
그로 인해서 올라가고 싶다라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나 경기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는 정도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펀더멘털의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으니 물가 통화 정책이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요 개괄적인 그림들을 보여드렸으면, 이제 진짜로 봐야 될 것은 1월 CPI랑 1월 PC가 나왔습니다. 1월 CPI는 하락되는 속도가 확 줄어버렸어요. 네. 자, 보시면은 1월 CPI와 코어 CPI가 어떻게 떨어졌었냐면, 최근 3개월 동안에 0.5, 0.6, 0.6 툭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 이 속도면은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거야 라고 기대를 했죠. 코어 CPI도 0.3, 0.3, 0.3씩 떨어졌습니다. 뚜두둑 떨어져서 와, 이 속도라면 금방 4%, 3%대, 2% 갈 거야 라는 기대를 시장이 했어요. 기대감이 일어날 만한 기울기긴 했네요. 그렇죠. 기울기였죠. 여기 보시면은 과거 22년 이후 보지 못했던 레벨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다, 금리 인하 가능하다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훅 줄어버렸죠. 0.1로.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은 CPI는 0.5로 작년 10월하고 같은 레벨까지 올라왔고요. 코어 CPI도 0.4로 올라오면서 그동안의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던 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최근 노 랜딩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랑,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다. 지금 물가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업 경기예요. 서비스업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에다가 고용이 괜찮고 소비도 괜찮으면은 재화에 대한 가격들이 좀 올라오겠죠. 올라오려고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멈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비스업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근 물가가 떨어진 거는 재화 물가, 그러니까 휘발유, 중고차, 자동차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살짝만 멈춘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만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물가는 좀 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충격을 줬던 게 PC이죠. PC라 그래서 소비 지표를 가지고 물가를 가늠하는 건데, 이거는 최근 4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컨센서스를 보시면, 원래 2월 초만 하더라도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시나리오였죠. 그죠, 아름다운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1월 달에 급반등을 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3월 달에는 25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97%까지 갔던 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50bp. 이게 올라온다라는 그림이고요. 더 재밌는 건 5월 달에 그러니까 2월 FMC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이 58.9%였어요. 근데 그게 0으로 수렴했고요. 30%였던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75.9. 50bp도 22. 5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 25bp 한다라는 게 세게 들어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6월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54%였던 게 지금 20%대로 가고,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62%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10%, 20%대 왔다 갔다 하고요. 2월 초와 지금은 너무나도 급변을 한 거죠. 보시면은 요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2월 초, 그러니까 2월 3일, 1월 말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해봐야 4.9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고 멈추고 이제 24년 1월까지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5.4를 넘어섰는데 시기가 7월, 9월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도, 상반기를 지나면서까지도 금리 인하 없다. 금리는 3-4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도 한 번 할까 말까 정도까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최근 경기가 좋다라는 시각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제어되고 오히려 물가가 반등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3월에서 한 번에 그칠 거라는 기대가 3번 이상으로 열려버렸고, 금리 인하 기대는 3번에서 한 번이 될까 말까 정도로 급격히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기대했던 노랜딩,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가 무참하게 깨져버린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경기 좋아진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2년 이후 23년입니다. 2%에서 0.7, 3.3에서 0.4, 4.1에서 마이너스 0.7. 전부 다 선진국들은 거의 0%대 경제 성장률이고요. 올라오는 건 중국 하나, 홍콩 하나, 한국, 대만도 레벨이 툭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경기는 크게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고, 경기가 원래는 이렇게 떨어질 거로 기대했던 것들이, 예상했던 것들이 굉장히 슬로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요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미국 분기별 GDP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3분기, 4분기는 좀 더디죠.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게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하반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경기 흐름들이 이렇게 슬로해지는, 하락 속도나 각도가 좀 완만해지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 지표는 경제 지표 중에 가장 후행 지표예요. 서비스업 지표는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늦게 개선되기 시작한 경기 흐름입니다. 코로나19 직후에 재화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근데 이게 꺾일 때쯤 리오프닝 때문에 서비스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늦게 올라왔으니까 늦게까지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다시금 경기 사이클을 다시 돌릴 만큼의 힘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변화율은 둔화되고 있고요. 제조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은 올라왔지만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 모멘텀도 살아났고 제조업 생산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공장의 돌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고를 소진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까지 수축 국면이고, 신규 주문이 반등을 했다고는 하는데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가격 지표가 워낙 급반등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주문도 아직까지 수축 국면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금 상승 사이클로 가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이죠. 한국 수출이 글로벌 실물 지표 중에 가장 빨리 발표되거든요. 보시면은 아직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5. 근데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더 낮게 되거든요.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지금 마이너스 10%를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반도체,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경기 하강 속도가 원래는 굉장히 가파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완만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하반기 경기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신증권에서 원래 생각했던 게 올해 1분기, 2분기 중에 미국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상황들을 감안해서 보면 3분기나 4분기 이쪽으로 좀 지연됐을 뿐 경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인데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8월 달이고 네. 쭉 떨어지다가 이제 좀 약간은 올라간 게, 이게 앞으로도 올라가는 추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이게 단기적인 거? 한국의 수출이 주식시장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2월 수치에는 조업일수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1월이 설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에는 2월이 설날이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은 전년 대비 변화율이니까 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플랫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국 수출도 거의 플랫하고 반도체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수치까지는 확인해야겠다. 4월 1일 날 확인되는 3월 수치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면은 조업일수 차이도 크지 않은데, 중국 경기가 진짜로 올라오는지, 저는 요 중국 경기가 올라오는지, 반도체 마이너스가 이렇게 턴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4월 달에 진짜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 이제 경제 상황 이제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금융시장이 이런 거를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4.9를 넘으려고 막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와, 채권금리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 특히 채권 시장은 달러도 좀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그리고 채권금리는 올해 고점, 올해 연초 고점을 다 넘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올해 연초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점에서 채권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했고, 그 다음엔 달러가 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는 덜 움직인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과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채권과 달러에는 상승 압력은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노랜딩 기대는 증시에는 좀 하방 경직성을 높여줬던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채권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달러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이 갭을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좀 더 과격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채권금리 여기까지 온 거 다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금리 컨센서스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4.9를 예상했던 금리 고점이 지금 5.4까지 올라온 그림들을 염두에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컨센서스 변화는 0.4에서 100bp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채권금리는 아직까지는 50에서 70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더 오른다라고 하면 얘는 더 이 갭을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더 세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3월 증시에 있어서는 그리고 3월 22일 FMC를 전후로 해서는 올해 1월 저점 코스피 기준은 2180, 2200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좀 하락할 단기적으로는 여지가 하락할 있다. 가능성이 아마 좀 이따 또 아마 그 그래프 네. 보여주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자, 그럼 말씀하신 채권 금리 반등이 좀 심상치 않은데 채권이나 달러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고용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요. 물가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4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5.4인데 2년물 채권금리는 아직까지 4.9거든요.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10년물 채권금리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25, 4.3을 넘어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경제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져 있고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도 좀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채권금리가 더 크게 전고점을 넘고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2년물은 5%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월 22일 FMC 결과에 따라서 이보다 더 높은 레벨을 한번 갔다 올지 아니면은 5.5% 초반에서 꺾일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채권금리는 좀 더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10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102포인트를 넘나들다가 팡 튀어서 105까지 갔다가 좀 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107, 108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보통 그렇듯이 어느 레벨을 넘어설 때 시장의 흔들림이 더 크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때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율도 뭐 1220원대까지 갔던 게 뭐 단숨에 1320원까지 왔습니다. 몇 주 사이에 100원이 오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1,400원대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1300 중후반대, 13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시장이 좀 많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기준이 아마 3월 22일 FMC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바로 꺾이든지 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나 흐름들이 좀 더 클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면 외국인 좀 차익 매물 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최근 보면은 원달러율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월 한 달 동안에 원달러율이 쭉 떨어졌는데 12월 한 달 동안 여기 구간에 원달러율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12월 한 달 동안에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270원에서 1220원대로 가니까 쫙 샀다가 이 사는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은 2월달 들어서 원달러율이 올랐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긴 샀어요. 샀다 팔았다 하지만 근데 1280원을 넘어서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2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가 2달 순매수, 한 달 매도, 2달 순매수, 한 달 매도, 2달 순매수, 한 달 매도 이런 패턴이에요. 또 9월, 12월, 3월, 369, 10이에요. 369, 10는 뭐가 있냐면은 FMC에서 점도표, 경제전망 나오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쿼드러플 예측내라고 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변곡점이 나오는 시기라서 그 전에는 좀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랐다가 좀 큰 수급적 이벤트 그리고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패턴이랑 비슷한 거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하는 사이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매매를 좀 보시면은 얼만큼 나올 수 있을지 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을,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적으로 비싸지고 있어요. 선진국보다도 계속 비싸지고 있어요. 이익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도는 더 약해지는 거고 부담은 더 커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환율이 2월달에 들어서 이렇게 팡 튀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 그림이거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환차 손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정도 또는 108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의 차익 매물은 아마 3월 중후반까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자, 그럼 투자 심리학 리스크 변동성 지표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심리지표는 엄청 좋았다가 꺾였죠. 엄청 좋았다가 꺾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익스트림 그리드라 그러죠. 극단적인 탐욕 구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슬로해지는, 좀 걱정거리가 좀 많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 이게 이 0.2 밑에 있다,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앞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단기 지표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중기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게 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처럼 20년 초반처럼 14년 중반처럼 이때처럼 이렇게 팡 올라가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도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변동성 지표도 빅스도 18%에서 20% 넘나들던 게 최근 들어서 20 위로 올라갔고 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26, 7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브는 채권 변동성이고요. CBIX라고 하는 거는 외환시장 변동성이에요. 파란색이 무브인데 얘가 바닥을 막 다지고 있죠.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외환시장 변동성도 팍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슬며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변동성은 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심리가 더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불안정해지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지가 지표만을 본다 하더라도 좀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뭐 만만치 않은 또 3월도 그런 증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레벨업은 당분간 좀 쉽지 않다고 좀 봐야 되는 걸까? 2,400대에서 뭐 머무르는 것과 밑을 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단은 막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500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 지수가 이렇게 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12.8배 13배 근처입니다. 보시면 이익이 너무 떨어져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3배, 14배, 15배를 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이 이 상단을 막아줄 거고요, 밸류에이션.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주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좀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3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13배를 넘으려고 했던 시점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였냐? 2007년 7월, 20년 8월 딱 2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2번 다 13배를 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거쳤어요. 2007년 7월에는 13배를 터치했다가 쫙 빠져서 2000포인트였던 게 1638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300포인트 넘게, 350포인트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10배 초반까지 간 뒤에 실적 안정세가 맞물려서 쫙 치고 올라왔죠. 근데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12배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대로 20년 8월에는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4개월 동안 2270에서 2400 박스권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은 13배였던 게 11배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3배를 곧바로 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 것 같은데 2020년 8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요. 실적 전망이 이때거든요. 실적 전망이 쫙 올라와주면서 펀더멘탈이 쫙 올라와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을 덜어내는 케이스였고요. 2007년 7월에는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듯하다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좀 비슷하죠. 완만하게 올라오는데 가격 조정이 있으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고 지금은 이익 전망 이 그림이거든요. 채권금리 반등도 좀 세고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레벨업보다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3월 증시 흐름은요? 3월 증시 흐름은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눈실 채셨겠죠.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서 아직까지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2200선 초반까지는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200, 2220선이 PB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0.81배, 0.83배거든요. 이게 올해 저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저점은 2200선 초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박스권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2022년 10월 저점부터 이 박스권 등락을 계속 이어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 3월 22일 날 F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언더슈팅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경민 팀장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FMC 결과에 따라 좀 시장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는 3월 FMC 회의가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을 가장 많이 했다가 이제 꺾이는,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언더슈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케이스로 가늠해야 될 거는, 저는 코스피가 2400선대에서는 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300이 초반이나 2300이 깨지는 시점에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 툭 떨어지면 한 5%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툭 떨어지면 한 5%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2200이 초반으로 가면 툭 떨어졌을 때 한 20% 사시고, 그래도 여기 구간에서 한 50% 정도 채워놓으시면은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할 수 있겠죠. 자, 50% 채워놨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찍고 3월 22일 FMC 회의를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2300 초반에서 계속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80% 90% 채워놓으시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3월 22일 날 FMC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고 종목표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언더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2200이 깨진다 하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 50% 남겨놓은 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 더 매수 타이밍 늦춰서 2100 초반 또는 2100을 깨는 언더슈팅이 나올 때 나머지 50%를 사셔서 평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그 다음 사이클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2300에서 2200포인트 안에서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주식 비중을 한 50% 채워 놓으시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더 빨리 가져갈지 천천히 가져갈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3월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3일 새벽 3월 FMC가 그 결과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FMC를 중요 변곡점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경제지표, 그러니까 경제 전망, 물가 전망, 실업률 전망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점도표도 나와요. 요거를 보면은 요 파란색이 블룸버그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컨센서스인데, 23년은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24년 좀 떨어지고 25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물가 전망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특히 24년 물가를 3자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왜냐면은 2%대를 보여준다는 이유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2%대를 유지하게 된다면 경제 전망이나 물가 전망, 실업률 전망이 시장에 엄청난 변곡점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점도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거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들이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5.5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를 넘어서 확 튈까? 아니면은 그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멈출까? 두 번째 키는 24년, 25년 점도표와의 갭이 100bp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25bp씩 금리 인하해줄게 라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약하게 만들까 강하게 만들까, 즉 23년 점도표 레벨과 24년 25년 금리 인하 속도를 두 가지가 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멈추면 좋고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시장이 불안해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몇 %다 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20일 기준으로 이게 5.7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6을 안 보여주는 수준에서만 멈춰도 시장은 안도할 거예요. 근데 3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게 5.1로 떨어졌다. 그럼 5.5만 보여줘도 막 시장이 흔들리겠죠.
즉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이 금리 레벨이 어느 수준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5.4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5.4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컨센서스와 크게 괴리가 멀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5.4니까 5.5% 전후에서 점도표, 23년 점도표가 나오고 24년, 25년 금리 인하 폭이 100bp를 유지하거나 더 커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채권금리 달러가 바로 꺾이면서 시장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3200선 초중반 정도가 돼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5.4 정도거든요.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근데 5.7을 넘어선다거나 6에 근접하는 숫자 또는 6자를 보여주면 엄청난 쇼크가 있겠죠.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100bp 이내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원래 100bp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75bp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왜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채권금리는 팡 튀었다가 요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고선 더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증시는 단기 쇼크를 맞은 뒤에 좀 언더슈팅까지 열어놔야 되고 있어서 아까 막 그림 보여드렸죠. 3200을 바닥으로 튀어가는 그림은 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00에서 바닥을 잡다가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는 그림은 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적으로 좋아지려면 3월 FOMC 이전에 금리 인상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더 들어와서 지수 레벨을 2200선 초반까지 내려놓게 된다면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 좀 열릴 거고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충격의 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3월 FOMC를 앞두고서는 현재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어느 수준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움직이는가 그리고 24년, 25년 금리 인하 폭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이 있더라도 좀 궁극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통화정책 부담이 좀 완화되더라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적이 좀 잘 안 좋긴 한데 상반기 또는 3분기 정도까지 유럽이나 미국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중국이거든요. 중국 보시면은 이게 10개 도시 평균 지하철 이동량인데 팡 튀어서 202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활력이 돌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PMI 지표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좀 주춤주춤했던 이게 차이신 제조업 PMI 그러니까 중소기업들까지도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50을 못 넘었던 게 51.6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 아마 상반기 증시 흐름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나 신흥국이나 신흥아시아나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증시들의 좀 중요한 펀더멘탈 팩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둔화되는 속도가 좀 슬로해졌다라고. 이 슬로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튀어 올라오게 된다면 중국 경기가 팍 튀어 올랐다 멈추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중국 변수가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수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은 한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진 데에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역성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 한국 수출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요. 산업 생산이 쭉 둔화되면서 영에 수렴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커졌죠.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 GDP 성장률과 한국 수출 증가율이 같은 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인데 2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이 7.1까지 팡 튄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2년 2분기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4%대, 5%대 초반 성장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수출도 1분기의 바닥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내년에는 유럽하고 미국 경기까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중국 변수에 좀 초점을 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조금은 부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PMI나 이런 서비스 PMI나 제조업 PMI는 중국 내부, 중국 내에서의 소비, 중국 내에서의 공장 이런 들의 서베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주에 예상되는 중국 수출이 12월보다 좀 부진하고요. 수입도
12월보다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물 지표와 심리 지표 간의 괴리는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GDP 성장률이 이 정도의 레벨로 올라오게 된다면 한국 경기, 한국 수출, 한국 기업 실적 조금은 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한국 기업이 또 2022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년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23년 4분기에는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 반도체겠죠. 반도체 실적이 1분기가 저점이냐 2분기가 저점이냐 막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1분기의 워팡이 워낙 나빠서 1분기 전망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한다? 캐펙스 컷. 투자를 줄이게 되면 수요와 공급 간에 있어서 이 괴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23년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실적 저점도 1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2분기부터 시장은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 반도체, 한국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1분기를 지나고 있고 이게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1분기 중반 정도부터는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선 최악의 상황을 통과한다. 이제 회복 국면이다. 라는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만 보여줘도 시장에는 충분히 우호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역사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때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1분기든 2분기든 지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저점을 찍을 거라 본다면 이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다고 보시는 맞습니다. 입장인가요? 네. 조정시 매수죠. 저희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반도체하고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코스피가 2480까지 갔다가 한 달 넘게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좀 부진해요. 좀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쉬니까 증시가 팡 튈 때 같이 올랐다가 증시가 쉬니까 같이 쉬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는 업종들 1월 달에 강했다가 2월 달에 좀 쉬는 업종들을 좀 저점 매수한다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하고 인터넷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그러면 증시는 이제 조금 뭐 팀장님 말씀대로 좀 바닥을 조금 찍고 뭐 박스피를 이룬 다음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그림을 최근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2050을 제시드리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시나리오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거는 2200선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거나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번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0선 전후에서 한 2600, 700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유럽 경기가 이렇게 좀 가파른 하락에서 좀 완만한 하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하반기쯤에 아직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반기가 안 좋으면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겠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닥을 지지해주고 경기 불안이 상단을 막아버리면서 당분간 한 4분기 정도까지 박스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24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심플합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12월 달에 너무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GDP 성장률은 0.5, 1.6, 1.8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림입니다. 물가는 3.1, 2.5, 2.1 3%였던 게 2%대로 내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점도표는 5.1, 4.1, 3.1 3월 FOMC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24년, 25년 경기는 살아나는데 금리는 100bp씩 떨어뜨려 줄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한다고? 왜냐면 5% 넘는 금리를 간 것은, 기준금리를 간 것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2%대로만 들어가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거고, GDP 성장률은 오르는데 점도표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거의 몇 번 보지 못했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좋아지고 모멘텀도 살아나고 그리고 유동성은 풀리고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23년에는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4년, 25년에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럼 왜 23년이 아니고 24년이냐? 23년은 좋아지긴 좋아질 텐데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게 너도 나도 다 달라요.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따로 놀거든요. 자, 이게 블룸버그 GDP 성장 전망인데요. 분기별로 보면은 유로존은 2023년 2분기, 미국은 23년 4분기, 중국은 23년 1분기,
한국은 23년 2분기, 23년에는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데 중국은 1분기, 한국은 2분기,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엇갈려요. 모두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시장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시차가 너도 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서 보면 24년에는 미국하고 유로존도 성장으로 다시 올라가고 한국과 중국도 팡 튀어서 레벨이 올라간 다음에 그 레벨을 유지하는 그림이고 2023년 4분기부터는 미국 물가가 2%대로 진입하면서 24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유로존 같은 경우는 24년 1분기 물가가 2%대로 진입하면서 물가 레벨이 낮아진 데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를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23년은 약간의 혼돈의 기간, 물가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 그리고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저점을 통과하는 기간.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본다면 23년은 턴어라운드 해, 24년은 성장을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4년, 좀 더 길게 보면 25년 초중반까지는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4년, 25년 중에는 역사적 점을 넘어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통화 정책 흐름 전개된다면 달러는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도 나도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달라지기는 가운데 주목해서 볼 것은 달러 인덱스는 일단 유럽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의 57%가 유로화거든요. 유럽이 경기가 더 세고 통화정책이 더 세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고요. 통화정책도 미국이 더 세면은 달러는 강해지겠죠. 요 그림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파란색이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 격차인데 이게 마이너스 2.6이었던 게 올해 1분기까지 쫙 올라와서 플러스 갔습니다. 금리 격차도 0.5에서 2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2023년 1분기에는 이게 툭 떨어졌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25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유럽은 25p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건데 자 이제 관건은 23년 2분기를 기점으로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줄어들고 경제 성장 격차는 마이너스로 반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우위를 보이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22가 더 매파적으로 간다는 의미라서 이렇게 되면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전개될 수 있고 과거 달러가 약할 때마다 신흥국 증시 강세, 달러가 강할 때 신흥국 증시 약세, 달러가 약할 때 신흥국 증시 강세, 달러가 약할 때 신흥국 증시 강세 이런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상반기 신흥국 증시, 신흥 아시아 쪽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경기와 통화정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1단계 레벨업 그리고 박스권 등락, 그 다음에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24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 아까 뭐 13배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좀 시계열을 좀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아마 시간을 두고 증시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3년과 24년 PER인데요. 한국 뭐 팍 튀었다가 훅 떨어지죠. 2024년 PER은 중국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만보다 낮고요. 즉 23년은 실적이 너무 나빠서 13배, 23년 PER 기준은 14배를 넘었거든요. 근데 24년은 실적이 확 뒤집어지면서 엄청 좋아지면서 10배 밑으로 내려간다는 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바라볼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은 떨어지겠죠.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지 13배가 항상 유지된다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은 23년은 마이너스 30%, 24년은 플러스 10%.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거든요. 대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키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업황만 좋아지게 된다면 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투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수요와의 격차가 벌어졌고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수요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격차가 유지되면서 구조적인 업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기업에서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 실선이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고요. 점선이 이 흐름들이 추세적인 변화를 읽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 전망치가 좀 진정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급격하게 다시 한번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 전략은요? 일단은 1분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코스피가 2,4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2,500, 2,600 갈 거라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배에 막혀 있고요. 경기 흐름, 심리, 변동성, 투자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저는 1분기 내내 낙폭과대주, 중성주 좀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것들 톤다운하고 좀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2000 인터넷 같은 업종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야 최근 박스권 등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바심이 난다 하더라도 좀 매수 타임을 늦추자. 3월 22일 FOMC 회의를 확인하고선 대응에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을 좀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 봐야 2,500선 돌파 시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2,200선 초반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사 들어간다라는 게 맞지 여기서 사서 그래 어차피 상승이면 난 물려도 괜찮아. 만약에 이 그림으로 가게 된다면 고통의 시간이 한 두세 달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최대한 자제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 그래서 제 제목에도 조정시 하고 느낌표를 넣어버렸어요. 조정이 나와야 사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거지 지금 사자는 전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분기점은 2,300, 2,200선이라서 그때 한 50%, 30에서 50% 정도 비중을 늘려놨다가 네. 레벨 다운 되는지 2,200선 바탕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지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단기 대응을 좀 더 매수 타임을 더 빨리 가져와서 그러니까 2,400, 2,5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는 것보단 2,200, 2,3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는 게 한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예상과는 달리 더 매파적인 스탠스로 여기서 보시는 거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2,200이 깨진다! 그러면은 나머지 유동성 50%를 기다려야 되겠죠. 네. 좀 더 싸게 살 때 저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버리는 전략으로 가시게 된다면 아마 3월 한 달 동안 또는 3월 말 4월 초까지 시장 흐름을 적절하게 대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이제 전에 이제 코스피 바닥으로 한 2,000 아까 말씀하신 2,050까지 정도도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2,200으로 좀 올리신 거는 네. 여러 가지 시장상에 이제는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여전히 2,050을 보지만 2,200부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2,050 하단으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2,200 기준으로 또는 2,300 밑에서부터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100%를 다 실어놓고 기다리자라는 게 아니라 2,200선부터 분할 매수하시면은 그래서 30에서 50% 채워놓으시면은 이게 2,050으로 떨어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의 관점을 2,200포인트 전후로 해놓고 본다면 좀 더 유연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 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업종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뻔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업종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최근 또 한 번 반도체가 이슈더라고요. 미국에서 발표한 칩스라는 그런 법안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규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 내용들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는 뭐 글로벌 트렌드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 유럽은 리파워 EU하고 있고요. 미국은 IRA 법안, 중국은 보조금 지원금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이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방사는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자주 국방, 인터넷은 중국 쪽에서의 규제 완화. 12월 흘러가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월 달에 중국 실업률이 꺾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전 실업률이 문제였는데
빅테크나 유니콘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채용 많이 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꺾이면서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고용지표 부진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그거 포기 못합니다. 빅테크나 뭐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실업률도 떨어뜨리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런 그림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인터넷 업종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거든요. 사이클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6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2016년에도 반도체 업황 안 좋다, 하이닉스 적자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키펙스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키펙스 투자를 줄여서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수요가 훨씬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2016년 하반기, 2017년에 실적이 레벨업 돼버렸죠. 물론 2017년에는 서버 수요라는 게 들어와서 이렇게 레벨업 됐지만 이번에는 일단은 2016년, 2019년보다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뭘 하느냐? 또 감산할 거예요. 생산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당초 이 수요와 공급이 이런 곡선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게 더 슬로해지고 얘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이 간극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이 시장의 흐름들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2016년, 17년에 예를 들어보면은 코스피는 26% 올랐는데 반도체는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주도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두 다 해피한 주식시장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2016년, 17년을 보면은 반도체, IT가전, 철강, IT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했고요. 나머지 18개 넘버, 그중에 10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이걸 매칭을 시켜볼게요. 2017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율이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업종별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봤더니 압도적으로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이 조선은 수주 산업이고 뭐 좀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이 있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은행, 상사자본대, IT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까지 볼게요. 반도체, 은행, 그리고 IT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시장보다 좋은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 반대로 자동차 마이너스입니다. 화장품 의류 마이너스예요. 보험 플러스긴 하지만 소폭 상승이에요. 그리고 소매유통, 뭐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비철 목재. 2016년, 17년에는 반도체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적이 진짜 좋은 애들은 차별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실적 기여도를 봤더니 반도체가 56.8, 2017년이랑 좀 비슷하죠. 여기다가 화학, 조선, 자동차, IT가전, 상사자본대, 소프트웨어, 은행까지 이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최근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흑자 전환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올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은행 수익성이 좋아져서 배당을 많이 줄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놓고 본다면 반도체, 다 아시겠죠? 반도체는 화학,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퓨어케미칼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IT가전은 2차전지와 가전제품, 상사자본주에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방산 쪽이랑 신재생에너지 쪽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은행 뭐 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 8개 업종과 앞서 보여드렸던 교집합, 미국, 중국, 유럽의 교집합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매칭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본다면 1월 달에 강했다가 좀 쉬는 종목들 중에서 3월 달에 잘 잡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 매수를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우선순위는 최근 조정을 받는 또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업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1순위입니다. 실적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가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이게 턴하면은 뭐 주가는 많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화장품 의류, 유통 의류, 철강 비철, 섬유 화학 운송 대표적인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들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익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비중을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 비중을 줄여서 IT나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번 조정에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반도체와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계속 반도체 강조해 주시는데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추가 궁금한 게 그런 반도체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거에 사라는 의미신 건지 아니면 중소형주의 뭐 소부장 이런 쪽을 사라는 의미신 건지. 요걸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 환경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재정도 쉽지 않다라고 하고 부채도 높다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차별적인 돈이 투입되는 데가 이런 업종들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5, 6G, 첨단 로봇, 바이오, 사이버번,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 수능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부각될까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구체화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기술 패권 전쟁,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세, 내가 기술력이 더 높아 라는 그런 경쟁 관계들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업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뭐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이런 쪽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왜 꼭 필요할까? 왜 반도체를 없으면 안 된다고 할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결과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합니다. 2022년에는 6,392억 달러였던 반도체 시장 규모가 조금 내려와요. 올해는. 여기 내년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6,230억 달러, 한 160억 달러 정도 내려오긴 하는데 26조까지는 거의 더블업돼요. 7,826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1조 달러를 넘는다는 전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 무슨 말이냐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빨라지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된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우셔서든 아니면 식사를 하시면서든 누굴 만나서도 야, 반도체 없이 뭐가 될까를 생각하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만들 때도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분위기 반전을 주도한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게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 소부장이냐. 자, 여기서 키가 있어요. 투자를 줄인다. 투자를 줄이면 장비나 소재업체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강한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는지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뜨거운 건 2차 전지랑 챗GPT죠. 네, 챗GPT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2차 전지는 너무 좋은 그림 만들어주고 있죠. 수주도 계속 받고 있고 미국 쪽의 수요도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뜨겁지 않을까. 가까이 있다가 화상 입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는 너무 거예요. 많이 땡겨왔군요. 네. 근데 큰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주가는 요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실적만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죠. 팡 튀었다가 쭉 내려왔다가 또 훅 내려갔다가 다시 튀고 막 이런 그림일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팡 튀는 그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것들은 일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따라서 하는 전략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돌리는 수준부터는 좀 그때부터 매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챗GPT 네, 검색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도 그쵸. 있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오류도 보완해야 되고 더 많은 경험치가 쌓여야 되긴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챗GPT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작가님도 옛날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구현되는 것 같잖아요. 자율주행차, 챗GPT, 뭐 엄청난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만 좋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세대가 벌어졌는데 자, 그럼 챗GPT가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이게 맞을까? 이렇게 갈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긴 호흡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챗GPT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테마성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오히려 챗GPT도 인터넷 업종에는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업종들에 대해서 서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또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4차 산업의 결과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챗GPT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뜨겁긴 하죠. 너무 뜨겁긴 한데 가까이 가기보다는 좀 멀리서 좀 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랑 두 번째로 사야 될 거 이제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인터넷 업종 뭐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형주죠, 대형주. 대형주인데 지금 이미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런 상황에서 뭐가 움직일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규제 완화, 두 번째로는 해외 매출 비중. 해외 매출 비중이 10%, 11%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14, 15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한계가 있다 했다고는 그렇죠. 한국 증시에만 돈을 벌고 있다. 그게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인터넷도 저점 대비 올라간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수준부터는 좀 나눠서 사신다면 저는 올해 말 내년 25년까지 이 두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과는 또 4월 초에 뵐 텐데 네.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3월에.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 안 들어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 주변도 그렇고요. 물론 사고 싶은 욕구, 사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조금만 타이밍 늦춘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레벨에서 조금만 톤다운해서 바라보시면은 더 싸게 살 기회, 충분히 저렴하게 저평가된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올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과는 또 4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